2005년도 대법원 판결인데요. 요거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그 임차인 상대로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소액임차인 상대로 그게 사행이다라고 이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사행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행위가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사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세입자의 편을 들어줬는데 세입자가 승소했는데 대법원은 사행위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이게 2005년도 판결 이후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경매개시 결정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세입자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 같은 사람들. 그죠? 가짜 같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경매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그런 결론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담보채권자나 그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어떡하나 쟤들 때문에 자꾸 이제 돈이 빠져나가고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떡하나라고 하다가 이거를 생각해낸 방법이 사행위 취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접근해보자. 사행위 취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에서 통정의 표시라고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가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가짜다, 허위다, 완전히 그런 주장을 통정의 표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선수들끼리는 이런 거죠. 경매 직전에 뭔가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딱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문제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돈을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이 된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절차를 해놔요. 그 정도는 해놓는단 말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걸 나중에 그 가짜다라고 하게 될 때 그걸 과연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그죠? 통정의 표시니까 가짜다, 허위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잘 인정이 잘 안 됩니다. 돈이 건너간 게 있으니까 그거를 단숨에 단정적으로 무효다라고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통정의 표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안 할 이유는 없죠. 잘 안 받아들여지지만 통정의 표시는 했을 텐데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부분과 별개로 사행위로서 취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딱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통정의 표시로서 가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사행위에는 해당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이후로 상당히 많은 소액임차인의 그 어떤 배당 이런 부분을 다툴 때 사행위 취소로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무상으로 그 경매를 앞두고 있는 집에 막 이렇게 소액임차인으로 들어오면은 싸게 쓰다가 그런 집이기 때문에 좀 쌀 거 아닙니까? 싸게 쓰다가 나중에 보증금 다 받아 나가요. 손해 없이 다 받아 나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그런 거를 관여를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런 경매 앞둔 집들을 대거 이렇게 상품으로 해서 막 그 소비자한테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결정 전에 주민등록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도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사행위 소송이 문제입니다. 사행위 소송이. 이게 여기서 완전히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지를 한번 읽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이렇게 이제
담보물권보다 먼저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 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서 이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담보 제공 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 설정 행위는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사행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사행위인 경우, 임차권 설정해 준 게 사행위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사실상 추정, 우리가 사실상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해서 손해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 이게 상임법, 주임법 아닙니까? 입법 취지,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춰보면은 그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왜냐하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 결정 전에 내가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보증금,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받는다, 이게 제도다, 신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여부를 비롯해서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사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통상적인 거래 행위를 할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그 다음에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 제한 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또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름의 사행위가 될지 안 될지, 소액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사행위가 될지 안 될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시세도 싸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임대인하고 건물주하고 친인척 관계로 보이고 뭐 등등 이런 부분을 종합한다면 사행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